고금소총과 야담. 제주도 생명수. 조선 남쪽에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한 잔만 마셔도 100년의 수명을 늘리는 오객이라는 신비한 약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유홍우는 조선에 안기도라는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어서 조선에 파견되는 사신단에 참가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유홍우는 조선 국왕과 대신들한테 안기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은 안기도에 가려면 그곳 신선의 제자인 소장이 궁정에 도착할 때 기다려서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안기도에 가려면 반드시 소장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가 허락하면 순풍이 불어 배가 무사히 안기도에 도착할 수 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서 무턱대고 찾아가면 거센 바람이 불어 배가 바다에 빠진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기대에 부푼 유홍우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삿갓을 쓰고 칼을 찬 아름다운 얼굴의 30대 남성 한 명이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홍우는 그를 따라 안기도를 방문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소장은 흔쾌히 허락하면서 2명의 하인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유홍운이 소장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자 부드러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안기도에 다다랐습니다. 놀랍게도 안기도는 추운 겨울인 바깥 세상과는 달리 전혀 춥지 않고 꽃들이 바위 틈과 계곡 사방에 즐비한 따사로운 기후였습니다. 소장은 유홍운을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3명의 노인이 양반다리를 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세 번째 노인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으나 2번째 노인은 유홍운을 보자 어서 동굴 바닥에 앉으라고 말을 꺼내는 한편 어린 하인에게 유홍운을 위해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린 하인은 동굴 밖 돌벽에 박힌 쇠못을 뽑아서 나온 물을 찻잔에 담고는 양이 찾아 다시 쇠못을 박아서 물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찻잔을 가지고 동굴 안으로 돌아와 유홍운에게 건넸습니다. 유홍운이 찻잔을 받아보니 그 안에 담긴 물은 파랬는데 한 모금 입에 넣자 차디차서 입안이 몽땅 얼어붙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가 시려오는 아픔 때문에 유홍운은 찻잔에 담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2번째 노인이 어린 하인에게 뜨거운 차를 가져오게 해서 대접했습니다. 유홍운은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세상을 떠난 몸이라 시간과 날짜도 알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 역시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홍우는 신선이라면 을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비한 도수를 알겠거니 싶어서 그런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속세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실망한 유홍우는 안기도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장의 안내를 받아 조선 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홍운이 안기도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더니 조선왕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그대한테 대접한 차가운 물은 아득히 먼 옛날 이 세상과 함께 나타난 오객이요.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요. 안타깝게도 유홍운은 생명을 늘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신선들이 마시는 물은 매우 차갑지만 생명을 늘린다는 설정은 서유기 같은 중국의 다른 환상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청구야담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고대 동양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인 듯합니다. 중국의 바다 동쪽, 즉 조선에 신선이 산다는 전설은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생각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늙지 않기 위하여
신비한 약초인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도사인 서복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이 왔다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에 있다는 신선들의 섬인 안기도 이야기도 이런 중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불덩이,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하늘에 나타나는 불이나 빛의 덩어리들입니다. 조선과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UFO로 추정되는 수수께끼의 개의 불덩어리들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먼저 1588년 선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온성 미전진에서 밤열시 무렵 하나의 불덩이가 나타났는데 그 형체가 마치 사람이 둥근 방석에 앉은 것 같기도 하고 활과 화살을 휴대한 것 같기도 하였으며 그 불덩이가 공중을 날아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불덩이가 날아간 직후에는 천둥이 쳤는데 얼음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뜨거운 바람이 사람의 낯을 데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은 운석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기체에 고장이 나서 지구에 불시착한 UFO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평안북도 서해안의 선천군에서 오시 무렵 날이 맑게 개어 엷은 구름에 자취조차 없었는데 동쪽 하늘 끝에서 갑자기 포를 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보니 하늘에서 웬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불덩어리가 지나간 곳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폭포와 같은 형상이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숙종일기에 의하면 황해도 배천에서 달 아래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 등 세 방향으로 달아났는데 모양이 승려의 공양 그릇 같았으며 사라진 곳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황해도 관찰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왕에게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숙종일기에 의하면 경상도의 김해와 양산과 칠원 등 6개의 고을에서 해시 사이에 하늘이 이상하게 검은색이었다가 잠시 후엔 나처럼 불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내 하늘 위에 한 물체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위로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으며 크기가 항아리와 같았는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물체가 흘러갈 때마다 대포를 쏠 때와 비슷한 소리가 3번에 걸쳐 났으며 아울러 천둥이 치는 소리도 계속하여 났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자 불빛도 함께 없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쪽의 사서에도 하늘에 나타난 불덩어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의시연지 잡지에 의하면 중국 명나라 목종 윤경 6년 여름밤 하늘에서 큰 수레바퀴 같은 불덩어리가 서남쪽에서 내려와 왕감촌 양양관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또한 내빈연지 무리지에는 더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청나라 광서 26년인 1900년 8월의 어느 날 밤 공중에서 큰 소리가 울렸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긴 큰 불구슬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빛이 땅을 가득 비추었고 불구슬은 하늘을 날다가 서쪽으로 떨어졌는데 거기는 영평원이라는 한 마을의 밭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 마을 사람이 보고 모두 놀랐으며 불구슬이 땅에 떨어지자 마을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UFO가 나타났다는 지점에서 개 같은 가축들이 미친 듯이 지저댄다는 말이 나돕니다. 혹시 1900년 8월 청나라의 영평원에 떨어진 불구슬이 외계에서 지구로 불시착한 UFO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UFO가 지구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기체에 불이 붙었고 그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불타는 하나의 큰 수레바퀴와 같다고 여겼을 수도 있으리라. 임신하고 싶을 땐 뱀뿔,
불과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결혼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환자들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온갖 불임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유몽인이 쓴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불임을 완전히 낫게 해준다는 신비한 보물인 뱀의 뿔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던 때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신석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민, 즉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 신석산이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몸이었습니다. 조선은 1년에 3번이나 중국에 사신을 보낼 만큼 중국과의 접촉이 잦았는데 그때 사신 일행을 따라가는 천민들은 중국에 가서 얻은 여러 가지 물건을 조선에서 되팔아 한 몫을 챙겼습니다. 신석산도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 사신 일행에 운 좋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신 일행을 따라간 신석산은 요동 지방에 도착한 날 숙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모래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뿔을 발견했습니다. 신석산은 그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몰랐지만 다른 나라인 중국에 와서 보게 된 희한한 물건이니 조선으로 가져가면 꽤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품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 일행은 그들의 전용 숙소인 옥하관에 짐을 풀고 머물렀습니다. 신석산은 챙겨온 뿔을 옥하관의 대들보 위에 달아두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신기한 물건이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인 장사꾼들이 그 뿔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면서 숙소를 관리하면서 조선과 중국인 장사꾼들의 통역과 중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앞세우고 신석산을 찾아와서 우리가 저 뿔을 사겠소. 얼마에 팔 거요? 원하는 액수를 말하시오.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석산은 비록 뿔이 무슨 물건인지는 몰랐으나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원하는 액수를 말하면 그대로 사겠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아주 값이 나가는 귀한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불을 거면 세게 불러야겠다는 속셈으로 100만 금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저 뿔을 팔겠소. 하고 먼저 엄포를 놓았습니다. 신석산의 말을 들은 중국인 장사꾼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흥정을 했습니다. 100만 금은 너무 많으니 10만 금에 파시오. 내가 돈을 드리리다. 신석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천민인 자기 처지에 10만 금만 있어도 큰 횡재라 여겨서 그가 말한 금액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 관부한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얻은 저 뿔은 뱀의 뿔이요. 지금 중국의 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저 뱀의 뿔을 가지면 곧바로 아들을 임신하여 낳을 수 있어. 원래 저 뿔은 2개가 모두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황후가 1개의 뿔은 구했으나 2번째 뿔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곳에서 얻었으니 무척 기쁜 일이요. 자신이 찾은 물건이 뱀의 뿔이라는 사실을 안 신석산은 값을 좀 더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10만 금이나마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얻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갖가지 색깔이 들어간 비단을 샀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 5년 동안 차례대로 조선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신석산은 조선으로 돌아와 비단을 장사꾼들에게 되팔아 많은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천민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한양에서 으뜸가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후손 중에 절도사 벼슬을 한 이가 나올 만큼 신석산과 그 집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뱀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들은 뱀의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뱀을 곁에 두고 다녔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신할 능력을 준다는 뱀의 뿔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뱀이 가진 풍요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친구의 부활.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정북창은 뛰어난 학자이면서 주술과 예언 같은 도술에 능한 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전 문헌을 보면 정북창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옵니다. 1873년 서유영이란 사람이 쓴 야담집에는 정북창이 귀신이 된 친구의 생명을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북창에게는 가난하게 사는 한 선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라도로 떠나기 전에 정북창을 보려고 온 선비에게 정북창은 이상한 일을 겪는다면 즉시 나한테 와야 하네. 그래야 내가 자네를 구해줄 수가 있네. 하고 부탁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길을 나섰는데 현재 경기도 광주 과천의 남타령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말몰이꾼 한 명이 선비의 앞에 나타나서 선비님이 제가 가져온 말을 타고 간다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한양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하고 말몰이꾼이 이끄는 말의 등에 올라타서 가는데 말이 굉장히 빨라서 현재 서울 한강 동작구 근처의 나루터인 동작나루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나루에 이르자 말몰이꾼이 이 근처에 저희 집이 있고 거기에 제 아내와 아들이 사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자 선비는 허락했습니다. 말몰이꾼이 선비가 탄 말을 이끌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선비를 내려준 이후 말과 말몰이꾼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선비는 어리둥절해하다가 혹시 이 집에 사는 말몰이꾼의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의 문을 열고 말몰이꾼의 아들한테 다가가 자네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몰이꾼의 아들은 선비가 아무리 불러도 앉아서 책만 읽을 뿐 선비의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이 아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고 괘씸하게 여겨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겨서 말몰이꾼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대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어? 하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여인은 옷을 꿰매는 데만 열중할 뿐 선비의 말에 도무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이 나를 이리도 무시하는가 하고 화가 치민 선비는 여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놀라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포함한 말몰이꾼의 집안 사람들이 당황하더니 약을 여인의 입에 넣고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는 저들이 나를 귀신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죽기라도 했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문득 정북창의 말이 생각나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를 본 정북창은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된 상태일세.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자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일세. 그런 상태에서 자네가 발로 찼으니 말몰이꾼의 아내가 놀라서 기절을 했고 그 집안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와서 귀신을 쫓는 굿을 했던 거라네. 자기가 귀신이 되었다는 말에 선비는 슬픈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나를 살려주게. 자네라면 방법을 알 테지. 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정북창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일단 내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소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놀랍게도 그의 몸이 저절로 소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친구를 소매 속에 넣은 정북창은 남타령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선비의 시신이 뉘어 있었습니다. 정북창은 소매 속에서 선비를 불러 나오게 한 다음 그를
시신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북창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에 정북창은 자네의 몸속으로 영혼이 들어갔으니 자네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일세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살아난 선비는 정북창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내가 보았던 말몰이꾼은 대체 무엇이었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정북창은 자네가 본 말몰이꾼과 말은 이미 죽은 귀신이었네. 어제 자네는 죽었지만 말몰이꾼 귀신과 마주치는 바람에 그가 자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라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인국의 비밀. 서양의 고대 역사를 다룬 기록들을 보면 여자들만 사는 나라인 여인국에 관한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 철학자인 아폴로도로스가 편찬한 신들에 대하여라는 문헌에 의하면 아마조네스 왕국에는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여인들만 사는데 매우 용감하고 강인해서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싸우고 이웃 나라의 남자들을 납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만 골라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에 관한 이야기는 동양에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인 서유기에 등장하는 서량여국이 대표적입니다. 서량여국에는 남자가 없고 오직 여자들만 살며 자모아라는 강물을 마셔서 임신을 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여인국에 대한 환상은 동서양에 걸쳐 두루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고대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옥저 동쪽의 바다에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입는 옷소매는 길이가 약 9m에 이르며 목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해안가에 표류해 왔는데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굶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역사서인 후한서를 보면 여인국에 관해서 신비한 우물이 있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분히 신화적인 공상입니다. 먼 동해 바다의 가운데에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운 주제였던지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후한서가 나온 지 세월이 꽤 지난 조선시대에도 여인국에 관한 내용이 문헌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먼저 소개할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학자인 황중윤이라는 사람이 1633년에 지은 소설인 천군기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천군기에 의하면 천군이라는 가상의 군주가 있어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좋은 정치를 하다가 점차 게을러지고 노는 일에만 탐닉하여 나라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해 바다 가운데에 있는 여국의 여왕인 월백이 천군을 몰아내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서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대인 낭자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낭자군은 붉은 비단으로 장식하고 띠를 두른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중국 원나라 말기에 일어난 반란군인 홍건적과 같았다고 합니다. 낭자군은 가위와 자를 칼과 창 대신 사용하고 구슬과 비취를 갑옷으로 삼았으며 머리에 붙이는 매미 같은 장신구인 금선을 투구 대신 썼습니다. 이런 낭자군을 지휘하는 장군도 모두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이름이 초의 위엄, 아록상, 비치금, 유선침, 부용욕, 오화전, 사자장, 요백교, 요백미, 요백원, 요백묘, 송회 등이라고 했습니다. 낭자군은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왕인 월백의 황홀한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천군기에 의하면 월백은 16세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에 빛나는 별 같은 눈과 비단처럼 가는 허리에 동작이 제비같이 날쌔고 민첩했다고 합니다. 그런 월백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칼날을 맞대기도 전에 정신을 놓고 넋을 잃어버리며
앞다투어 항복했다고 묘사됩니다. 아울러 월백은 삼국지연의의 제갈공명처럼 음산한 구름을 부르고 안개비를 내리게 하여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신기한 술법마저 부리는가 하면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적군을 유인하여 빠뜨리는 교활함까지 겸비했다고 하니 월백이 거느린 낭자군은 연전연승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찬군은 나라를 잃고 낭자군에게 쫓겨다니다가 충신들의 희생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모아 다시 낭자군과 싸워 이겨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이 천군기의 줄거리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도 여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일본군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싸운 의병장인 정경운이 지은 일기인 고대일록의 기록을 보면 뜻밖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여국 사람들이 조선을 구해주기 위해 군량 1000섬을 명나라에 바쳤는데 우리나라로 실어와서 도착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천군기야 일부러 지어낸 소설이니 그렇다 쳐도 굳이 일기에까지 허구의 이야기를 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조선시대에 여인국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무척이나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 계윤년에 치러진 과거 시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 김여라는 이름을 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무하게 될 성균관에서는 둘에게 별명을 붙여서 구분했는데 한 명은 황봉이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창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봉은 오늘날 검찰에 해당하는 벼슬인 사원부의 감찰에 올랐습니다. 반면 창승은 자신이 황봉과 같은 이름이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뒤 오늘날 법무부 직원에 해당하는 형조자랑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김염은 형조자랑이 된 이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주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유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편 김염이 죽은 지 며칠 후 김여는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들 사이에 있던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김여한테 이런 농담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얼마 전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그 창승이 왜 죽었는지 아나? 내가 말해주겠네. 사실 창승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 저승에서 자네와 창승의 이름이 같았다는 점 때문에 착오를 해서 원래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인 자네를 놓아두고 엉뚱하게 창승을 데려간 걸세. 그래서 저승의 염라대왕이 저승사자한테 김여 자네를 저승으로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군. 아무쪼록 자네는 몸조심을 해야 할 걸세.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김여는 허튼 농담 하지 말라는 듯 얼굴에 지그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김여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며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는 내가 한 마리 씨가 되어 정말로 친구가 죽었구나 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서 재빨리 떠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붓글씨를 잘 썼던 김생이라는 승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 황룡사에 살았는데 당시 황룡사에는 김생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종이 한 명 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실수로 종인 김생을 잡아가자 염라대왕은 화를 내며 종 김생 말고 승려 김생을 데려오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려 김생이 죽고 종의 영혼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종이 죽은 뒤로 시간이 꽤 지났기에 몸이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반면 승려 김생은 겨우
하루 전에 죽었기에 몸이 멀쩡했습니다. 결국 종의 영혼은 승려의 몸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되살아난 승려는 마치 종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태평하나 골계전을 쓴 서거정은 신라시대 김생의 이야기는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놀라운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김녀가 죽었던 일을 자신이 눈앞에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서거정은 김녀의 친구였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최 씨가 농담을 한 이후 김녀가 갑자기 죽은 일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녀는 이름이 똑같아 실수로 저승에 끌려간 사람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